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3살이 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요, 결혼을 하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 전에 살아온 제 인생이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열불을 터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짐을 벗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어릴 때 저는 동네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전부 한마디씩 뱉으면서 손에 간식을 하나씩 쥐어주려고 하셨었지요. 왜냐고요? 제가 예쁘장하게 생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모난 데가 하나도 없이 하얀 피부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도 나대지 않고 조용조용하니 어른들이 딱 예뻐할 만한 아이였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동네 마트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저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오곤 했었습니다. 어머, 새댁, 딸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얘, 너 몇 살이니? 저요? 5살입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예, 너 나중에 연예인 해도 되겠다. 아니, 키만 크면 모델을 해도 되겠어. 아주 예뻐. 예, 가자.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 애가 왜 이렇게 경각심이라는 게 없어?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엄마는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건지 저를 꾸짖곤 하셨었습니다. 아니, 자기 딸 보고 예쁘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빠였어요. 저한테는 3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좀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못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사실 조금이 아닐지도요. 좋은 건 저 혼자 다 물려받은 건지 저희 오빠는 상당한 못난이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홍조도 엄청나게 심했어서 별명이 당근이었어요. 홍당무처럼 얼굴이 붉다고 친구들이 매일 당근이라고 놀려대는 게 오빠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당연히 저랑 같이 나가면 남매인 줄도 몰랐었어요. 오히려 남매라고 하면 다들 놀라서 몇 번이나 얼굴을 확인하고 진짜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서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빠랑 저는 외모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저랑 같이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했어요. 준비하라니까. 왜 아직도 양말을 안 신었어? 형우야, 얼른 양말 신어. 아, 쟤도 같이 가? 그럼 나 가기 싫단 말이야. 맨날 사람들이 쟤만 예뻐하고 나한테는 못난이라고 한다고 불쌍하다고 쳐다보는 게 싫단 말이야. 알겠어, 형우야. 오늘은 그럼 엄마랑 형우랑 둘이 나가자. 오늘은 옆집에 부탁을 좀 하지 뭐. 엄마, 나도 엄마 따라갈래. 나도 오빠랑 같이 신발 사러 나갈래. 나도 같이 갈래. 나 옆집에 가기 싫단 말이야. 오빠가 싫다자니. 오빠 신발 사러 가는 건데 오빠가 안 가서야 되겠어? 그러길래 왜 그렇게 태어나서는? 너는 애가 조금만 못났어도 딱이었을 텐데. 오빠는 어릴 때부터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가 심했고 그래서 인건지 예쁘다고 칭찬을 받는 저를 더 미워했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밀어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엄마도 저를 미워했었어요. 오빠가 항상 최우선이었고 늘 저에게는 오빠를 귀찮게 한다고 오빠가 저를 싫어하니까 비키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저는 그게 엄청나게 서운했었습니다.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요, 엄마가 저한테는 안 주던 떡을 매번 오빠에게만 간식으로 주길래 오빠가 밉게 생겨서 떡을 주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 조금은 나아지지도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지 제 상황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충 제가 기억이 나는 시점이 6살 때쯤부터인데
그때도 엄마는 항상 오빠만 챙겼었어요. 오빠에게만 고기 반찬을 주었고 저는 물에 씻은 김치와 된장국 국물만 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했었죠. 당연히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저도 고기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반찬 투정도 꽤 부리곤 했었거든요. 엄마가 주는 밥이 먹기 싫어서 반찬 투정을 하면 엄마는 소리를 꽥 지르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거야? 네 오빠는 키가 더 커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 그 고기 나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나 김치 매워. 된장국은 너무 짜. 그럼 쌀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되잖아. 너는 애가 밥 끼얹은 줄도 모르고 반찬 투정을 해? 아니 그냥 굶어. 응? 시장이 반찬이라고 굶어야 정신을 차리지. 밥 먹지 마. 엄마는 그렇게 저를 쫄쫄 굶기셨죠.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그 매운 김치에 된장국을 먹어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뭘 했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일이 정말 바쁘셨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저를 안아줄 때만큼은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를 알뜰살뜰하게 챙겼었고 아침에 회사에 간다고 출근을 할 때마다 엄마에게 뽀뽀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서 안아달라고 칭얼거리고 뽀뽀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저의 그런 행동조차도 미웠던 것 같아요. 아유, 어리광 부릴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징그럽게 안아달라고 그렇게 졸라? 여보, 늦겠다. 얼른 출근해요. 아빠가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와 보려고 노력할게. 그러면 아빠랑 같이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자. 알았지? 엄마는 저에게 괜히 구박을 주었지만 아버지는 웃어주셨어요. 우리 엄마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오로지 오빠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빤해졌고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도 열심히 그렸고요.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칭찬이라는 걸 받고 싶었어요. 목이 말랐죠. 예쁨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잘할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면박을 주고 구박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 그리고 우리 반 대표로 노래 경연대회도 나가기로 했어. 잘했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나간다고 그래? 여자애가 쓸데없이 재주가 많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럴 힘이 있으면 아껴뒀다가 집안일이나 도와라. 네 오빠는 시험 망쳤다고 그러던데 괜히 가서 자랑해가지고 네 오빠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웃으면서 우리 딸이 최고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를 하고 제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조용히 살았으면 됐을 건데 그 어린 나이에는 왜 기약도 없는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고팠을까요? 저는 늘 입을 삐죽거려야 했습니다. 오빠는 시험에서 80점만 받아와도 케이크를 불게 해주었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저는 100점을 받아와도 기집애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혼이 나야 했습니다. 100점이 만점인데 만점을 받아도 혼이 나는데 뭘 더 얼마나 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이 나고 친구들이랑 문방구에 들러서 공책을 한 권씩 사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젊은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만 명함을 한 장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뭔가 싶었죠. 그 명함에는 누구나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면 알 법한 기획사의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 명함을 받아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몇 살이니? 초등학생이야? 그 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여기 적힌 번호로 연락 한번 줄 수 있니? 너 배우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아니면 아이돌이라든지. 제가요? 그러면 저희 엄마한테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저 해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저는 정말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TV에 나오게 되고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어오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저를 예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기획사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가 아주 뿌듯한 얼굴을 하고 이런 걸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엄마가 그 명함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나한테 배우나 아이돌 가수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어. 그 회사 엄청 유명한 회사잖아. 엄마, 나 회사에 오디션 보러 가도 돼? 연예인 하고 싶어.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그런 툭출난 끼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대. 그리고 나 어릴 때 노래도 잘했었고, 그리고 연기도 배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끄러. 어디 연예인 같은 딴따라를 하겠다고 그래. 너 절대로 안 돼. 네가 유명해지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피곤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네 오빠만 해도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데 너 때문에 괜히 전 국민한테 비교질 당하면서 살아야겠어? 아이 절대 싫어. 가족들의 자유를 생각해서라도 안 돼. 엄마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공부나 하라면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죠. 속상했던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명함을 찢어야만 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한테 예쁨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연예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족들이 저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겉돌면서 왕따처럼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오빠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뒷바라지를 한답시고 정신이 없어서 초등학생이던 저의 준비물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었어요. 사실 중학생의 뒷바라지를 얼마나 할 것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오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공부도 못했거든요. 오빠는 틈만 나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랑 나가 노느라 바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와 달리 공부에 재능이 없었으니까 손을 대는 것조차 싫었겠죠. 영우야, 자꾸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너 그럴 거야? 엄마는 정말로 형우가 걱정돼서 그래. 그래도 기본은 해야 대학도 가고.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서울대 나와서도 치킨집 사장한다는 말 못 들었어? 그냥 기술이나 배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기술, 좋다 기술. 근데 기술도 어느 정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지. 엄마는 형우가 뭐라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원도 그만큼 해줄 거고. 엄마가 웃으면서 오빠를 어르고 달랠 때마다 저도 엇나가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엇나가면 엄마도 저한테 그런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뭘 하든지 더 잘해야 한다고 화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하지도 못했죠. 점점 나이를 먹고 머리가 자라면서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랑 저랑 3살 차이였으니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오빠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식 날 엄마가 저를 보러 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당연히 오빠의 입학식에 가느라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사춘기가 시작될랑 말랑하는 그 사이에 저는 점점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빠, 진짜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혹시 나 주워온 아이야?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데. 정의심되면 유전자 검사라도 시켜주랴. 그럴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해. 저는 아빠가 화를 내시길래 속상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내가 주워왔는지의 여부 같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저도 오빠랑 똑같은 자식인데 저에게 비슷하게 해주는 게 왜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저는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제대로 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저의 성적은 처음보다 조금씩 더 오르기 시작했어요. 반에서 7에서 8등을 했었다가 이제는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올랐죠. 제 성적표를 본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니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성적이 왜 자꾸 오르니? 너 어디 뭐 컨닝이라도 하는 건 아니지? 독하다 독해. 아유 독한 년.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성적이 올랐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오빠를 좀 봐라. 네 오빠 고등학생 돼서 정신 차린다고 공부를 하는데 죽어라고 성적이 안 올라서 좌절하는 거 안 보여? 근데 너는 왜 뭘 시키지도 않는데 성적이 올라서 네 오빠 길을 팍 죽이란 말이야. 세상에 장남이 성공을 해야 하는 법인데. 아휴. 중학교 내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만 했으니까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오빠 성적이 안 좋은 걸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그게 내 잘못인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저에게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했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오빠는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했습니다. 저도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오빠에게 투자를 해야 해서 저에게는 학원조차 보내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에게 너는 알아서 잘 하잖니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럼 그렇지 싶더라고요. 애초에 바라고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안 될 것을 알면서 한번 찔러본 것이었죠. 오빠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수능 공부만 했어요. 재수를 했고 삼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고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께서도 슬슬 오빠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멍청한 거야? 수능에서 벌써 몇 번을 실패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냐고? 학원을 다니면 뭘 해? 성적이 오르지도 않는데. 아유 왜 말을 그렇게 해? 애 기죽일 게 따로 있지.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엄마랑 아빠는 오빠의 성적 때문에 자주 다투셨어요. 저는 집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대학 입시를 포기했어요. 삼수까지 실패를 했거든요. 반면에 저는 대학을 한 방에 붙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성적을 유지한 덕에 명문대에 붙게 되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꼴불견이었나 봐요. 대학 등록금이 어딨어? 집에 돈도 없는데. 너는 그렇게 성적이 좋았으면서 장학금 하나를 못 받니? 그리고 네가 대학에 떡하니 가버리면 네 오빠가 얼마나 좌절을 하겠어. 엄마는 등록금을 못 주겠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죠. 저는 결국 아버지께 부탁을 했고 아버지께서는 등록금을 당연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도 저희 부모님은 그 문제를 두고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불똥은 저에게 튀었죠. 엄마는 제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분란을 만든다고 했어요.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에 대해 부정을 하기 시작했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이럴 거면 지방대를 갈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자취를 했으면 편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하루에 3, 4시간만 자야 했어요. 코피를 쏟는 일이 자주 있었고 가끔은 학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서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꿀알바더라고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었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꼴을 우리 엄마는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는 돈이 쏠쏠하다는 것을 알고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 한 달에 벌 만큼 번다며? 돈을 벌면 엄마한테 제깍제깍 가져와야지. 앞으로는 말이야. 집에 생활비를 보태라. 생활비를 내라고요? 아니, 오빠는 생활비는커녕 아직도 용돈 받아 쓰는데 나만 그러라는 법이 어딨어. 네 오빠는 취직이 안 됐으니까 나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받는 거지. 아이고 잔말 말고 생활비 내놓도록 해. 싫어. 못 줘. 내 대학 등록금이고 내 생활비인데 이걸 왜 내놔? 오빠한테도 공평하게 받던가.
아니면 내 돈에 눈독 들이지 마. 이게 지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그래도 저는 개무시를 하고 꿋꿋하게 버텼는데 제 이성이 끊어지게 된 계기가 생기고 말았죠. 어느 날 오빠의 얼굴이 이상한 겁니다. 어디서 얻어맞은 사람처럼 붕대를 감고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런 건가 했더니만 오빠가 쌍꺼풀이랑 코 성형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못난 얼굴이 컴플렉스였다며 성형수술을 한 거죠. 엄마 돈으로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빠에게 성형을 시켜줄 돈은 있어도 저한테 쓸 돈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데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챙겨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을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그렇게 모았냐고요? 아니요. 등록금을 내려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저런 못생긴 오빠놈 성형 시켜줄 돈도 있는데 제 등록금 한 푼 없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찾아가 돈 달라고 해서 등록금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지만 자취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긴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야지만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통보하듯이 자취를 한다고 말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어리 빠진 얼굴로 황당해 하셨죠. 특히나 엄마는 배신감이 든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어떻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자취를 할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배신이다 배신. 엄마의 평생 친구는 딸이라던데. 아니 이렇게 딸이 무심해서야? 무심하게 굴게 만든 게 누군데 그래. 엄마가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배신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배신이지. 자취방 구할 돈이 있었으면 생활비를 보탰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는 자식들 키운다고 등골이 휘는데 아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 나라고 할 말 없을 줄 알아? 오빠 얼굴에 치장을 할 돈은 있으면서 내 등록금은 없다고 발뺌을 한 게 누군데 그래.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으면서 내가 번 돈을 왜 주냐고. 뭐? 못되게? 아이고 누가 보면 엄마가 개먼 줄 알겠다. 그렇게 예쁘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복창 터져 아주 속상해 죽겠네. 이제 와서 나한테 잘해준 척하지 마. 엄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삐뚤어진 게 하루 이틀이야? 엄마는 내 등록금도 안 주려고 했어. 그래서 안 줬니? 아니 줬잖아. 네가 누구 돈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그건 우리 돈 아니니? 생활비가 그렇게 아까웠어. 그래, 아까웠어. 엄마한테 내 돈 쓰는 거 아까우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아이고, 저 기집애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집 나가면 두 번 다시는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어. 저딴 게 자식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엄마와 마지막까지 싸우고 집을 나온 뒤로 저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학도 졸업했겠다. 언제까지 과외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순 없었어요. 직장을 다녀야 했죠. 저는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준비를 했고 당당하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나름 여유 있는 생활을 했어요. 돈도 열심히 모았고 가족들이랑은 형식적인 연락만 하면서 살았죠. 엄마랑은 거의 연락 안 했고 아버지랑만 좀 했습니다. 그마저도 엄마한테서 오는 연락은 돈 좀 빌려달라는 것 뿐이었죠. 우리 아버지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셨으니 모아둔 돈이 좀 있으실 텐데 왜 돈이 없지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어느 날 갑자기 백수로만 살던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으니 오빠는 고작 33이었거든요. 직장 다닌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는데 무슨 결혼을 하나 싶었는데 사고 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양가 상견례를 하는데 저한테도 당연히 와야 하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허울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 자리 채우러 갔거든요. 저는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밥만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백수청산은 했는지 그런 거요.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는데 사돈어른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아이 가져서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흉이라도 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위가 사업을 떡하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딸 절대로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한 그 말 내가 믿으마. 알았지? 저는 엥했습니다. 저 인간이 웬 사업을 한다고?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잠깐 화장실에서 엄마랑 마주쳤는데 엄마가 또 시비를 살살 걸어오더라고요. 난 네가 안 올 줄 알았다. 그래도 지호 오빠라고 자리는 채우는구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괜히 깽판 치지 말고. 엄마, 근데 오빠가 무슨 사업을 해? 오빠 대학도 실패하고 쭉 백수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엄마가 오빠 용돈 챙겨줬잖아. 얘가? 누가 들을래 조용히 하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 와, 지금 사업은 개뿔, 백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시키는 거야? 엄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는 무슨 사기야. 사업했었어. 말아먹어서 그렇지. 정리 중이니까 아직 하고 있는 거 맞지? 아이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이 사실 다 알고 하는 거거든. 아, 새언니도 알고 있다대요?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상견례 이후로 엄마가 연락 와서는 큰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오빠한테 쓰려는구나 싶었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큰돈을 빌려줘. 나 돈 없어. 그리고 오빠 결혼식 비용으로 쓸 거면 더더욱 못 줘.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천하의 쓸모없는 년. 그렇게 네 오빠를 시기 질투하고 싶니? 정말로 못돼 처먹었다. 못돼 처먹었어. 엄마는 욕을 한 사발이 퍼붓고는 전화를 끊으셨죠. 뻔하잖아요. 오빠 결혼하는데 돈 주려고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요. 결혼식 날 알았다니까요. 부모님이 오빠한테 무려 5억이라는 돈을 해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오빠가 사돈어른께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만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겠어요? 웃긴 게요. 이제 우리 아버지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5억이나 담보대출을 받았나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사업이 잘 되면 저희 부모님을 먹여 살릴 거라고 했대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엄마는 학습이라는 게 없어? 오빠 말을 믿고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5억이나 해줬다고? 아니 오빠 사업도 다 말아먹었다면서 뭘 잘 돼? 네 오빠 다시 일어설 거다. 결혼 자금 준 걸로 말이야. 사업 다시 시작해본다고 했어.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 나는 엄마가 그걸 또 믿었다는 게 한탄스럽다. 뭐 엄마 선택이니까 내가 뭐라고는 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고 있는 딸년이 돈을 좀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이고 딸내미 열심히 키웠더니 덕은 하나도 못 보고 으이구 내 속이야. 왜 제가 돈을 줘야 하는지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5억을 받아 챙긴 오빠는 그 돈으로 신혼집도 아파트 전세였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결과는 당연히 쫄딱 망했습니다. 오빠가 그렇지 예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아서 몰랐는데요. 벌써 사업을 말아먹은 게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오빠도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대기업 다니는 딸 덕을 보자면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나 오빠의 연락은 무시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쭈글쭈글하게 돈 좀 있냐고 연락을 하시는 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을 조금씩 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야금야금 뜯긴 돈이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도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 34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36의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은근히 딸이 결혼을 하는데 뭐라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했어요. 우리 오빠가 결혼을 할 때 5억이라는 돈을 받았잖아요. 오빠도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더니만 사업이 꽤 잘 풀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3년 동안 제 돈을 야금야금 털어가기도 했었고요. 그 돈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돈을 좀 주겠지 싶었는데 저한테 금가락지 한 쌍을 안 해주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저희 남편이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어이없는 상황이 줄지어서 일어났었어요. 난 참 신기하네. 우리 딸은 성격이 더러워서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우리 딸 뭐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해? 이거는 뭐 회방을 놓겠다는 뜻 아닌가요? 우리 남편 역시 저랑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대기업 다니는 딸내 부부한테 이제야 좀 얹혀 살 수 있겠네. 응? 사위 덕 좀 톡톡히 볼 수 있겠지? 우리도 너네 부부한테 용돈 좀 몇백만 원씩 받아보자.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만데 몇백만 원이나 용돈을 달라고 그래. 용돈을 왜 바라는 거야? 아니, 오빠한테는 안 받잖아. 여기서 왜 넌 우리 형우를 걸고 넘어져? 에휴 얘가 진짜 못돼 처먹어서는. 엄마는 끝까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우리 집에서 나오자마자 울상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많이 힘들었겠다며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이 상했고 그제서야 제가 어떤 차별을 받아오면서 살았는지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저에게 질렸다고 헤어지자고 파혼하자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죠. 근데 남편은 제 손을 딱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간의 서러움 내가 다 잊게 해줄게. 내가 앞으로는 평생토록 당신 편을 할게.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형식적으로라도 친정에서 뭐라고 챙겨받고 싶었어요. 오빠는 결혼할 때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5억이나 해줬잖아. 나한테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동안 야금야금 가져갔던 6천만 원이라도 돌려줘. 6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니? 딸년 주제. 아예 어딜 장남이랑 비교를 해. 너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다. 그니까 돈 얘기할 거면 저리 가. 내가 뭐 많은 거 달래? 나한테 가져간 돈이라도 돌려달라는데 그걸 못 해줘? 나는 도대체 자식이 맞아?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냐고. 얼씨구 별 얘기를 다 하네. 옛날에는 말이야. 그 딸년들이 돈 벌어다가 다 부모한테 헌납하고 그랬었어. 양심이 있으면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 돈을 달라고 그러니? 내가 평생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엄마한테는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게 씁쓸하다. 원래 딸년보다 아들 챙기는 건 대대손손 조상님들의 지혜였다. 그 서운하게 생각한 게 이상한 거라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제 속도 모르고 그래도 딸이랍시고 시집 간다니까 지부모 그리워서 우는 줄 알대요. 아니었는데요. 제가 결혼식 이후에 친정과 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을 지원해주지 않은 친정에서 저에게 들어온 축의금까지 탈탈 털어서 챙겨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과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시댁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안아주시며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이요. 정말 흉 하나 볼 것 없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랑도 넘치게 주셨고 배려도 늘 해주셨어요. 저에게 늘 예쁘다, 사랑스럽다 칭찬만 해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친정에서 받아왔던 상처들을 저희 시부모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정말 제 부모님처럼 저를 늘 웃으며 반겨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친정과 손절을 한 사이 저는 아이도 둘을 낳았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니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주질 않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저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한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고, 나 암이란다. 어쩜 이렇게 쓸모없는 병에 다 걸릴 수가 있다니. 아무튼간 내가 암투병을 시작했는데 치료비가 워낙 비싸야지 말이야. 돈이 없다. 엄마, 돈 좀 다오.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오빠한테 달라고 하지. 5억이나 줘놓고 오빠 사업도 잘 풀렸다며. 걔가 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내 병을 치료하는 데 쓰겠니? 그러면 나는 고생해서 돈 안 벌어? 나도 고생해서 돈 벌어. 근데 왜 내 돈은 우습고 오빠 돈은 안 우스운데? 딸이 엄마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누가 알아차리겠니? 너도 자식 키우니까 내 마음 이제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키우니까 엄마 마음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난 똑같은 자식을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 엄마 암이라니까. 돈 없다고. 돈 좀 달라고. 내가 치료는 받아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나한테 찾냐고. 내가 출산을 2번 하는 동안 엄마가 몸조리 한 번 해줬어? 우리 애들 기저귀 한 번 사줘봤어? 정말 필요할 때는 쌩하니 무시하더니 엄마 돈 필요하다고 나를 찾아와. 엄마가 암에 걸린 건 맞고 오빠한테 다 퍼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암인데 그러면 그걸 속이겠니? 난 못 줘. 죽어도 돈 없어. 나도 애 키우고 우리 가족 보살피느라 바빠. 그러니까 오빠한테 달라고 그래. 저는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착 같은 우리 엄마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서운 줄 알았다면 우리 엄마가 애초부터 저랑 오빠를 차별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지. 징하디징한 우리 엄마는 결국 우리 남편까지 찾아갔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감한 얼굴로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일단 남편이 엄마를 만났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입에서 또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대고 제 흉을 봤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희 엄마 같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돌아왔으니 마음에 미안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암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싫어. 엄마가 암인 건 확실한 거야? 난 모르겠어. 저렇게 말해놓고 오빠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야. 장모님 암 맞대. 나한테 진료 내역서까지 보여주시면서 약값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신세한탄하시더라. 우리 대기업 다니면서 모은 돈 좀 있잖아. 안 도와드리면 당신 후회할까 봐서 그래. 후회는 무슨. 마음은 좀 불편하게 하겠지만 또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딸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도와드리자. 남편은 어른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친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길래 친정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가는 친정이었어요. 결혼식 이후에 일부러라도 친정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몇 년이나 왕래가 없었으니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친정에 들어갔더니 오빠의 새언니의 조카들까지 전부 있더라고요. 오빠네는 여기 웬일이야? 오빠도 엄마 암 치료하는 거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야? 아니,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잖아. 야,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얼마나 무심하고 정이 없으면 우리가 합가란 것도 모르고 그래. 연락 좀 하고 살아라. 애가 쫌생이처럼 나한테 좀 더 해줬다고는 삐쳐가지고.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받은 사람은 모르겠죠.
차별이라는 걸 당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절로 주먹이 쥐어져서 몸을 떨고 있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오빠의 아구창을 날려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합가를 해서 같이 살아? 조카들도 꽤 컸고 부모님이 불편하실 텐데 이 집에서 그게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빚만 잔뜩인데 가진 거 다 날려먹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 야, 불편해 죽겠는데 네가 돈 좀 보태서 엄마 아빠 집안채 해드리면 안 되냐? 이 집에서는 우리가 살고. 아이고, 내가 얼굴만 조금 더 잘생겼었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저는 오빠 때문에 화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 퍼주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다 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고 본판 불변의 법칙이 적용을 한 건지 오빠는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면서 사업까지 시켜줬더니만 다 말아먹고 부모님 사는 집에 알박기 하면서 그 집까지 내놔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남편의 말을 듣고 도움을 줘볼까 싶어서 찾아온 제 자신을 후회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 식구들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제가 찾아왔으니 돈을 주겠거니 싶었나 봐요. 아주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날강도처럼요. 아이고, 잘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암 걸린 지혜미를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니지. 그래서 돈은 들고 왔니? 바로 이체해 드릴까 싶긴 했어요. 500만 원 정도면 치료받는데 부족함 없겠지? 요즘은 보험도 다 잘 되어 있잖아. 엄마가 진료내역서 뽑아서 보여줬다며. 그거 보험회사에 내려던 거 아니야? 예, 이 보험은 따로지. 내가 여태 부은 돈이 있어서 받은 건데.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데 무슨 500만 원으로 가능하겠니? 그거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내내 쭉 받아야 하는 건데. 그래도 보험 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걸로 계속 해야지. 항암도 몇 년이나 받는 건 아니잖아? 됐고 5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다. 한 5천만 원 줘라. 뭐라고? 엄마, 나한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달래. 나 돈 없어. 나도 자식들 키우고 우리 대출금 갚고 하느라 돈 없다고. 어이씨고? 대기업 다 망했냐? 돈 달라고. 나중에 엄마 죽으면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 돈을 꽁꽁 싸매고 앉았어? 당당하게 손을 내미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다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질러버렸습니다. 돈 못 준다고요. 그 앞에 밥상이라도 있었으면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던질 만한 물건은 없었네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 어떻게 매번 그렇게 나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만 할 수가 있어? 내 돈을 탐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 축의금까지 전부 가져갔었잖아. 나 결혼할 때도 금가락지 하나를 안 해줬었잖아. 오빠한테는 5억을 해줬으면서. 그래서 그 5억 남은 게 뭐야? 저 인간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 오빠한테 말하는 말버릇 봐라. 너 지금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떠냐? 그 대기업에 다닐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누구 덕은 누구 덕이야? 내 덕이지. 내가 잘한 거지. 나는 돈 못 주겠어. 5천만 원? 절대 못 줘. 지 잘났다고 아주 난리네 난리야. 네가 그동안 오빠 기를 죽였던 건 생각 안 하냐? 창남이 너한테 기가 팍팍 눌려서 힘을 못 쓴 건 왜 몰라주냐? 누구는 기 안 죽었어? 나는 차별로 내내 기 죽었어. 아무튼 나 돈 없어. 500만 원 주는 것도 고마워해. 500만 원 이상은 못 줘. 돈 없다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니 정적이 흘렀죠. 그 순간 엄마가 아버지의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라고요. 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그 첫 번째 꼬임의 원인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너 돈 있어. 돈 있으니까 나한테 5천만 원 줘. 진짜 작작 좀 해. 나 돈 없다고. 엄마가 내 통장이라도 봤어? 내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거 봤냐고. 아니 나도 모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확신을 해? 아유, 돈 있다고. 내가 너 돈 있다고 하잖아. 너도 모르는 돈 있어. 그러니까 나가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 같이 갈 곳도 있으니까. 저랑 남편은 영문을 모를 일에 갸우뚱했죠. 아버지와 엄마도 나갈 준비를 마치더니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일단 그 뒤를 따랐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을 한 곳은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지만 상당히 비밀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이었어요. 은행에 가면 VIP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 따로 있듯이 그런 고급진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개인 신탁을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가 스위스에 기반을 둔 해외 은행과 결탁을 해서 비밀리에 신탁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금만 내면 우리나라의 법과는 상관없이 상속도 증여도 적금 같은 것도 가능했는데 부자들이 비상금을 만들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게 세금은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외 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탁이라서 세금만 지켜내면 국내법과 다르게 1인 상속인을 지정해서 신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왜 온 건데? 내가 뭘 상속받을 게 있어서 이런 곳을 찾아와.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뭐 줄 게 있어? 오빠한테 다 퍼주고. 거기다가 두 분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뭘 받는다는 거야?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 너 충격이 아마 상당할 거다. 그래도 다 지난 일이니까 쿨하게 들을 수 있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표정까지 싹 굳히고 이야기를 해. 정말 내가 어디서 주워온 애였던 거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정말로 제가 주워온 자식이었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유전자 검사하자고 해볼 걸 그랬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제 엄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친모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엄마와 아버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엄마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계모였고 친모는 따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계모가 우리 아버지랑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친모랑 아버지가 결혼 준비를 할 때 계모에게는 아버지의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빠였고요. 아버지께서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계모에게 아들을 지우라고 할 수도 없었고 친모와 파혼을 할 수도 없었대요. 왜냐고요? 저희 친모네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친모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계모에게 기다려달라고 어떻게든 돈만 탈탈 뜯어내서 이혼을 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오빠를 키울 수 있도록 친모 몰래 양육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계모는 아버지가 금방 자기 품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홀로 오빠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친모에게 죄가 생긴 거죠. 계모는 아버지를 믿었었는데 자식이 생겼다는 말에 분노와 배신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아이 핑계를 대고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도 그래서 저를 낳으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계모는 친모를 찾아간 겁니다. 친모가 저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오빠와 함께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친자검사지까지 들고 아주 친절하게 말입니다. 친모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대요. 출산 직후 몸이 많이 상해 있던 상태에서 충격으로 기절을 하던 와중에 대리석으로 만든 장식장에 머리를 박았고 정말 운도 나쁘게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친모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버렸으니 저희 아버지께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였죠.
친모의 재산도 받고 계모와 합쳐서 살 수도 있고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계모는 저희 집에 들어와 안방마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모 앞으로 된 재산은 전부 아버지께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외할아버지께서 지급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법적 배우자의 힘은 꽤 대단했습니다. 친모의 재산이 아버지께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고 이후 외할아버지께서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게 될까 그 생각이 드셨던 것입니다. 친모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아버지나 혹은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하늘로 떠나시게 되면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그 재산이 다 흘러가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는 외국계 신탁에 묶어두신 것입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제 나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찾을 수 있도록 해외 신탁에 묶어두고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인 시절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 연락이 가게 된 거죠. 아버지와 계모는 그 돈이 탐이 나서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꿀꺽을 하려 했으나 외국 신탁에서는 외할아버지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신탁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으니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50살이 되도록 이 신탁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남은 가족들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부분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딸이 아니지. 저 아줌마가 계모였던 게 맞았고 나의 외할아버지가 남긴 신탁을 니들끼리 먹어 치우려고 내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할 속셈이었는데 지금 와서 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이유가 뭔데? 여태 키워준 정인데 그런 말본새는 뭐니? 내가 암에 걸렸잖니. 컷 죽어도 우리에게는 빚밖에 없는데 저 신탁에 들어있는 돈이 얼만 줄 알아? 어마어마하다. 그 돈 찾아서 우리 빚도 갚아주고 나 치료받을 수 있게 돈도 줘라. 한 10억 정도만 우리한테 주면은 앞으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죽은 듯이 살게. 10억? 지금 10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동안 나 구박하고 차별하고 할 땐 재밌었겠네. 이제 와서 나한테 당당하게 10억을 내놓으라고? 미쳤어?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돈을 지들이 꿀꺽하기 전에 사달이 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말을 한 것부터가 어이없지 않나요? 신탁 증서를 보는데 정말 그들이 말한 내용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을 만큼의 돈이 그 신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억울해지더라고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고생했던 나날들, 오빠에게만 돈을 탈탈 털어주던 그날, 저에게는 매번 씻은 김치에 된장국만 주었던 식사 자리까지 모든 게 다 억울했어요. 우리도 인심 쓴 거야. 저 돈 네 오빠한테 전부 갈 뻔했는데 우리가 10억만 받고 떨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내 친모의 묘는 어디에 있는데? 내 친조부모님들은 어디에 묻혀 있는데?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터졌고 다리에 힘까지 풀려 주저앉았어요. 원망이 쌓이고 쌓여 터진 거죠. 속이 막 시커멓게 타오르는 느낌이었고 이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신탁을 받겠다고 했어요. 제 통장으로 일주일 이내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사 기간이 있대요. 제가 돈을 받겠다고 하자 계모는 웃었어요. 내 덕에 돈 벌었지? 10억이다. 10억. 그 돈이면 고급 병동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네 오빠 빚 갚고 분가도 시킬 수 있다. 다 해피엔딩 아니겠니?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그 돈을 줘? 난 못 줘. 아니, 안 줘. 내 인생을 망친 당신의 말년은 아주 지옥 같을 거야. 힘들게 고통받을 거고 돈 없어 빌빌거릴 거야.
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털도 다 빠질 거고 거지 같은 병원에서 진통제만 찾다가 눈 감을 거라고. 아니 뭐라고? 미쳤니 너?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키운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 난 그냥 너의 화풀이 대상이었겠지. 징후하고 싶은 인간 키워주긴 뭘 키웠다고 그래. 나 혼자 자랐겠지.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 남의 핏줄을 받아다 키웠으면 고마운 줄도 알아야지. 남? 어떻게 나한테 남이라는 소리를 해? 나는 아빠 핏줄 아니야? 불륜의 저주른 주제. 전현이 첩년이고 우리 엄마가 본처잖아. 나 아빠 핏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제 뺨이라도 때릴 것처럼 저에게 손을 높이 쳐드셨죠. 그 순간 우리 남편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남편은 친정부모라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날렸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를 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미쳤으면 곱게 미쳐야지. 이런 짓을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래? 아, 당신들이 인간이야?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내 와이프가 돈을 준다고 했어도 내가 말렸을 거야. 내가 반대라고. 이거 절대로 못 줘. 저는 남편이 같이 화를 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하고 저희는 집도 비웠습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시댁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나중에는 시댁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대요. 저희 시부모님 괘씸하고 처죽일 인간들이라며 그들에게 소금까지 뿌려버리셨습니다. 저희 회사라고 안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대기업이라 사원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했고 미리 경비실에 말을 해두어서 경비실 직원분들이 친정 식구들을 일일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살려줘라.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우리 아들은 빚쟁이에게 쫓겨죽고 나는 암에 걸려졌고 이게 다 무슨 꼴이냐? 한 번만 도와주면은 얼굴도 안 보고 살게 해줄게. 욕심도 안 부릴게. 500만 원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내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적선을 해야 하지? 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저는 마지막 복수를 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요. 법적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피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친모의 상속 금액을 아버지가 받은 것에 대한 유류분 신청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이미 기한이 지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불법 자산 이동 소송은 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륜 여인 계모에게 재산의 일부를 넘긴 것을 꼬투리 잡았죠. 패소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 돈도 없고 법도 모르는 데다가 아프기까지 하고 빚까지 있으니 쫄딱 망해버렸죠. 저는 그냥 귀찮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망해버린 거죠. 다행히 제가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시댁 식구와 남편이 저를 응원해 주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길게 끌고 가고 있는데 계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탁기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저와 남편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안도 좋고 평수도 큰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어요. 저에게 남은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시부모님 뿐이라 평생 받은 만큼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제 선택에는 후회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 아닐까요? 그들이 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날이 올 때 남편과 축배를 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잘 버틸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